일단 뭐 검찰 법원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속도를 내고 있네요. 종합특검 단독. 네, 이창수 전 지검장 김건희 무혐의 처분 전 주가 조작 무죄 판례 검토 지시. 지금 우리 2차 종합특검에서 지금 뭐 오늘도 가열차게 압수수색 진행하고 있는데 뭐가 나왔네요. 이창수. 이게 무슨 내용이죠, 이게? 그러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참 분노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황제 출장 조사, 홀검, 네, 출장 조사, 핸드폰 다 내놓고 막 그렇죠. 그런 조사할 때 센터 당하고 막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의문이었는데 네. 그건 뭔가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지 않았을까? 당근이지. 다들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 나온 것은 이창수 전 지검장이 네. 부혐의가 될 수 있는 무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판례가 있는지 검토를 하라. 그걸 이제 지시했다는 것은 무혐의를 해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라고 지시한 거 아닌가? 봐줄 결심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네,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기소가 가능한 사례를 분석해오라고 그러지. 원래 당연히 그래야죠. 네. 이걸 엮어가지고 기소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를 찾아보라 그래야 되는 거지. 그렇지. 무죄가 뒷받침될 수 있는 무혐의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라. 변호사들이 하는 거고 그렇죠. 검찰은 일단 뭐 공격적으로 수사를 하는 곳이니까 기소를 염두에 둔 자료를 파악시켜야 될 텐데. 근데 뭐 이제 우리 검사는 뭐 말로는 이제 공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그 범죄를 수사할 때도 객관적으로 이게 조사해봤더니 무혐의가 맞다고 한다면은 무혐의가 될 수 있는 근거를 보강하는 게 맞죠. 근데 이 사건은 그런 사건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기소가 됐잖아요. 물론 1심에서 희한한 논리로 이상한 논리로 무죄가 됐지만 죄가 되는 걸 갖다가 죄가 안 된다고 검토한 것이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죠. 이 정도면 상당히 좀 진전이 된 것 같은데 사실 그 내용은 지난 1차 김건희 특검 때도 확보가 된 자료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 대목에서 왜 안 됐어? 그때도 잘 안 됐죠. 그래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에서 때리고 싶은 사람만 때리고 봐주고 싶은 사람 봐주고 없는 사람 죄도 엎어 씌울 때에 그 검사들 그 일 이후에 고의 처벌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형법 123조의 직권남용죄죠. 직권남용.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직무유기죠. 네. 검사가 일을 안 했죠. 일을 안 하려고 고의적으로 행동을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검찰청법도 위반입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및 수사 기밀도 유출했습니다. 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공수처 관계자 여러분, 공수처 이거 조사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당연히 법적 처벌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늘 이런 일 있으면 정치적 비판만 하고 넘어가 버려요. 왜 정치적 비판만 하고 넘어가죠? 검사가 법을 지켜야 될 검사가 불법을 했는데요. 그것도 너무나 심각한 불법을 했는데. 정치인들끼리라면 정치적으로 뭐 공방하고 네. 이런 게 뭐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범죄를 저질렀어. 그 누가 봐도. 범죄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 은폐를 해버리고 담당 검사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검사가 돼서 수사를 고의적으로 왜곡시키고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검찰총장에게 보고를 했는데 보고도 제대로 안 하고 검찰청법도 위반했습니다. 다 형사 범죄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는 이제 너무나 명백한 이제 범법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도 이제 달라붙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특검에서도 하고 있지만. 네. 근데 이거는 법의 곡제랑은 이게 뭐 우리가 적용이 안 되네. 소급 입법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래서 법의 곡제가 이때 당시로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급 적용 여부를 떠나서 제가 법을 왜곡한 것까지는 법을 적용하진 않았으니까. 법 왜곡죄는 아니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유기랑 그리고 또 직권남용 이런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가 중심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조희대랑 지기현 사건은 이제 법의 곡제로 고발이 돼 있어요. 네네. 이 경우에도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법의 곡제 통과 이전 범죄 아니냐. 네.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수사 대상 맞나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또 원칙은 지켜야 되다 보니까 형사법의 대원칙이 죄형법정주의인데 그 죄형법정주의 핵심 개념 징표 중에 하나가 소급입법 금지거든요. 형사법을 적용할 때 이 범죄가 일어났는데 나중에 법 만들어서 소급해서 적용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건데. 근데 조희대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이제 오늘 보니까 100명 넘었다 그러더라고요. 탄핵하는데 저도 사인했습니다.
아, 하셨어요? 예, 몇 당연히 번째로 하셨어요? 그 순번은 모르겠는데 빨리 했어요. 보자마자 빨리 바로 하셨지. 했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조이대 같은 경우에 고발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병철 변호사님, 아주 명망 높은 이병철 변호사님인데 그분 쭉 이렇게 올리신 글 보면 소급 입법 적용 안 받고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데 이병철 변호사가 그럼 잘못 고발한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주장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 네, 좀 더 제가 공부가 필요한데 그 주장은 좀 이해가 안 되고 원론적으로는 그 선고를 했던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 시점은 네. 법의 곡제가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 후에 법의 왜곡죄가 생겼다고 해서 그 전에 선고를 그렇게 판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뭐 검사들이 지금 뭐 예를 들면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기소를 한 상태에서 법의 왜곡죄가 생겼으면은 이제 자성을 하고 아 이건 공소를 취소해야 되겠다. 나는 공소를 유지하면 안 되겠다.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법의 왜곡죄가 생겼고 증거 자체가 잘못 조작된 것을 인지하면서도 계속 법원에서 아니다. 나는 이 증거가 올바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처벌해 주세요라고 주장하는 순간 저는 이건 법의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소 취소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그 공소 취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가지 국정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 수사 과정을 쭉 리뷰를 해보니까 아 이건 굉장히 문제 있는 기소였구나. 증거 자체도 뭐 별건으로 사람을 압박하든 뭔가 문제 있는 거였구나라는 걸 인지를 한다면 네. 그때부터 공소 취소를 안 하고 검찰이 버틴다? 그거는 법의 곡죄로 충분히 의율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이제 공치모도 그렇고 이제 국정조사도 곧 시작이 되는데 그 국정조사와 별건으로 법 왜곡죄 인지했다면 빨리 지금 공소 취소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 자기들 자성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들이 수집했던 증거들 중에 잘못된 증거들이 있는지 특히 뭐 연어 파티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술 파티. 그래서 저도 이제 공소 취소 모임에 운영위원도 맡고 그랬는데요. 저희 국정조사를 빨리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명백히 공소 취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소 취소 결정이 나더라도 국민들께서 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를 거친 후에 공소 취소 빨리 가야 한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국정조사가 중요했던 것이죠.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겁니다. 조작 기소였다. 그래서 조작 기소는 불법, 국가가 불법을 계속 하면 안 되는 거니까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라는 걸 아직 모르는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기회인 겁니다. 저는 그래서 국정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져서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가 잔인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이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야지 또 우리 정부의 부담도 줄이는 길입니다. 알고 국민들께 받아들인 다음에 가야지 부담이 없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법왜곡죄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1호 고발 대상이지 않습니까? 법왜곡죄. 물론 법리적으로는 죄형 법정주의와 소급 입법 금지 원칙 때문에 적용이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것이 법원 행정처장을 본인 측근을 앉히는 것을 통해서 사법부를 거의 독재적으로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는 평가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의외로 안 되거든요. 대법원장의 권한이 막강합니다. 엄청나게 그러니까 네. 제가 사법개혁 특위 그리고 또 사법행정정상화 특위 TF도 같이 했는데 뭐 우리 많이 하셨네요. 저희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중점 둔 것이 뭐냐? 법원을 민주화시키자는 겁니다. 뭐냐면 법원 현재 대한민국 법원이 사법부의 독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법원장의 독립이 되어 버렸어요. 대법원장은 독재적으로 사법부를 지배하고 그 안에서 법관들이 과연 독립성이 있는가가 물음표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사법부 안에 독립을 만들어주자. 이걸 위해서 법원 행정처장을 민주화시키자는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장이 함부로 뽑는 게 아니라 사회 여러 추천을 받아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민주적인 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민주적이죠. 또 하나 사법부라는 것도 우리 민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 소원 얘기가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법 왜곡죄 얘기도 나온 겁니다. 민주적 통제를 하자는 겁니다. 근데 물론 법 왜곡죄는 죄형 법정주의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직권 남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 고발이 따로 지금 안 들어간 상태에서 네. 자체 인지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네네. 어쨌든 법 왜곡죄에 관한 논의가 일어나는 것만 가지고도 저는 많은 기능을 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오케이, 말씀 중에서 뭐 두 가지 또 새로운 팩트를 얘기하셔가지고 또 우리가 좀 짚어보지 않으면 저희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변호사라든가 법대 나오신 분들이 제법 됩니다만 네네.
살짝 좀 전문적인 말씀을 좀 하시죠. 죄송합니다. 자, 네. 일단 그 법원 민주화를 위해서 헌법 소원 네. 이제 오픈이 돼서 사건들이 한 80개 정도 지금 쌓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일단 뭐 사심제가 아닌 법원의 민주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헌법 소원 그건 이제 오케이 법 통과됐어.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 법원행정처의 민주화 그거는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있고요.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말씀만 나오고 후속 입법이 없는 것 같던데. 그거는 뭐 단계 우선순위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법 그때 했나? 우리 그때 사법행정 TF에서는 네네. 이미 끝냈습니다. 끝내서 올렸고요. 그리고 그때 핵심적인 것이 법원행정처장을 대법원장이 함부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서 대법원장으로부터의 종속을 끊어내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거 아직 입법안이 나온 상태는 지금 그건 제가 한번 일단 그 TF까지는 거친 걸로 알고 있는데 TF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 울산시장 법안도 뭐 냈고요. 바쁘실 텐데 앞으로 이제 운동하시느라고 그것도 마저 좀 챙겨주세요. 맞죠, 챙겨야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작하셨으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너무 바쁘셔. 자 그리고 또 하나 탄핵과 관련해서 지금 오늘 스트레이트 보도가 나온 거 보면은 야 뭐 조의대 무슨 탄핵까지 또 발의하냐 그냥 당론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공동 발의자가 106명을 넘어섰다라고 하는데 저 중에 저도 있어요. 네, 자 가능성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일단 명분이라든가 우리 국민적 동의는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상당히 지금 네. 높게 나오고 계시거든요. 당장 뭐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있었던 파기환송심 네. 거기서 이미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서면심사주의라는 대원칙도 이미 또 무너진 것도 거기였고. 확인이 됐고요. 사실 이 부분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대법원장이 월권을 했다라는 부분이 드러나거든요. 지금 저는 그것만 가지고도 파면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것에 안에서 보실 때 그렇고 우리들 시민들과 영향을 같이 미치면. 밖에서 우리 보고 있는 강수현 변호사님 이게 뭐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로서의 의미에 그칠 것이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탄핵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저는 항상 이제 조심스러우니까 네, 보수적으로 네, 어떻게 보십니까? 쉽지만은 않다. 쉽지만은 않다. 어느 부분 때문에 어렵다. 결국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탄핵 결정을. 탄핵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법과 헌법을 위반해 가지고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시민적 관점과 네. 정서로 보면 충분히 위반했는데 훤히 보이지만 또 이제 법조인들의 관점에서 법 규정 가지고 요거를 이제 적용하는 부분에서는 네. 나름대로 또 어려움이 있을 그렇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기록을 봤다 안 봤다. 뭐 심리를 함에 있어서 기록을 봤다 안 봤다. 그리고 뭐 이제 대전원 합의체로 넘기는 과정이 뭐 법을 위반했다. 뭐 이런 것들이 대법원장 직무를 앞으로 못하게 할 정도로 중대할 것이냐, 중대한 법 위반이냐, 이게 이제 하나 쟁점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은 중대성이 있어서 그건 괜찮은데 이제 그 전 단계에서 대법원장이 다른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뭔가를 지시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도모했느냐, 아니면 대법관들 개개인이 소위 말해서 뭐 참 짜증나지만 법과 양심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단한 거냐, 조의대가 지시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런 것들이 쟁점이 될 거예요. 근데 대법관들이 때려 죽여도 내가 대법원장 시켜서 했어요.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 발의에 참여하신 네. 참여자로서 김상욱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몇몇 그 고위 관료의 탄핵,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쭉 지켜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탄핵 그 뭐라 그러죠? 탄핵 요청서라고 하나요? 그 네. 내용에 지금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대법원 재판 절차의 기본 원칙 훼손, 사실심 판단 개입,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와 절차 위반. 자, 이렇게만 지금 대충 보이는데 요거 말고 더 있나요? 우리가 봤을 땐 직위원회에 대한 어떤 그 견책의 미비함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제 판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대법원장 탄핵을 시킨, 파면을 시킨 선례가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져야 될 텐데 우리 강수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중대성 요건이 판단 기준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가인데 지금 사유로 들었던 세 가지, 이거 세 가지를 합쳐보면 뭐가 나오나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했다는 게 나옵니다. 사실은 첫 번째가 그거죠. 재판의 중대한 하자, 절차상 하자다. 이거 뭐 7만 쪽에 달하는 기록을 서면 원래
서면 심리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출력만 해도 시간이 얼마 걸리는데요. 그렇죠. 근데 출력했다는 내용도 아직 못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온라인 제대로 로그 기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요. 그럼 제대로 지금 봤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재판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저 대법원 쪽에서 그걸 뭐 자료를 안 못 가지고 오고 있고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당 절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자동 뺑뺑이라고 주장을 하고 했는데 있죠. 또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다 보고 계신 부분들이고요. 근데 그 사건의 타깃이 어디에 타깃이 일반 사건이 아니라 그렇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대통령 후보를 낙마시킬 목적. 어우, 완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건 반원법이네 완전. 응. 그러니까 이게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할 목적. 자, 이러면 매우 중대한 거죠. 사법부의 수장이면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민주주의를 부수는데 자신의 직권을 이용했다면 그것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서 국민 의사를 왜곡시키려고 했다면 이건 당연히 탄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당시에 그 조희대에 대한 탄핵 요구서에는 요 세 개가 주된 내용이고 혐의. 그 세 개를 합치면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나머지 뭐 민주주의 주기현 등에 대한 윤리위의 조사, 그거는 결여 이런 것들은 그거는 중대성까지 들어가기는 좀 이건 약하지 이제 않나 보 헌법이 아니라 이제 형법상의 예, 예. 문제가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위협했다. 예. 민주주의를 부수려고 했다는 하나 실익만 하나 짚을게요. 네. 이거 되면은 우리 지난번에 국민들 얼마나 답답했어요. 법원 잘못하는 것 같은데 천대엽 행정처장이 나와가지고 답을 안 해. 그렇지. 뭐 원론적인 얘기만 해. 막 답답해 죽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조희대를 탄핵을 해서 이제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은 조희대가 법정에 나오잖아요. 나오지. 물어볼 수 있잖아. 깔 수 있잖아. 그러네. 중계될 수도 있잖아요. 내란에 대한 입장. 예, 이런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신문하고 또 이제 질문할 수 있고 재판장 그 헌법재판관한테 대법원장이 추궁을 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탄핵 여부와 상관없이 헌법재판소 피의자라고 하나요? 피신청인이라고 그러나요? 네, 피소추인. 피소추인석에 앉아서 신문 받는 것은 우리가 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발의가 돼. 볼 수 있는 거죠. 100%입니까? 당연히 그 나와서 진술을 하지 않으면 오케이. 좋습니다. 자, 궁금한 게 우리 많잖아요.